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권 후보 김용민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가 있으신 250만이 넘는 국민이 바라는 바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장벽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1991년 시행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 공무원 중 3%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50명 이상 근무하는 민간 기업도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게다가 2005년까지만 해도 취업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힌 장애인은 40%였습니다. 10년 사이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못 박았는데도 취업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힌 장애인은 고작 4% 줄었습니다. 10년 지난 2014년 통계입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은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대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염전에서, 축사에서, 밭에서 노예처럼 당하지만 당국은 방관해왔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사건 가해자들 감옥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장애복지 후진국입니다. 김용민이 집권하면 이 나라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장애인의 가족도 이웃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정작 장애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지금보다 3배의 부담금을 부과해 복지공무원 채용 비용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된 공무원은 관내 중증 장애인의 1:1 상담력이 돼서 고충과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비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또 교육시설을 환영하는 이웃들에게는 거주하는 지역을 복지 특구로 지정하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야 대한민국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김용민의 장애인 복지 비전, 지지하시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광고 들어야죠.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론조사가 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초박빙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저 찌라시님은 어느 쪽을 믿으세요? 당연히 오차범위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10% 이상 예. 벌어져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 그것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그 YTN 쪽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37대 34 정도 오차범위 6% 안에서 이게 초벽빙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리얼미터에서는 43.8%, 31.3%로 이미 12%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오차범위의 2배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사인데 이 두 가지 조사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1000명 정도의 모집군 안에서 15%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리얼미터는 10%가 유선이고요. 지금 ITN 조사는 30%가 유선인 거죠. 아, 이게 결국에는 여론조사의 내용은 물론이고 신뢰도를 가름짓는 절대 변수가 되고 있군요. 네, 결국은 이제 전체 1000명 중에 유선에 참여한 200명이 원래 찍어야 될 문재인을 70명 이상이 안 찍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30표 이상을 더 얹어줍니다. 이제 유선에서 무선에 비해서. 예. 마찬가지로 나머지 한 100여 표들은 양쪽을 다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소 후보들한테 다 25표씩 나눠준 거예요. 이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된 투표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유선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지표에서 차이 나는 건 딱 유선 인단으로 참가한 20명의 영향력으로 무려 10% 이상 오차 편차가 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안에 19세 이상 선거 가능한 연령층들은 거의 99%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집 전화를 이용하는 율은 전체 10%도 사실 안 됩니다. 전체 통화수에 비교하면. 예. 그런 입장에서 유선 조사를 30%를 집어넣은 이 집단 안에서 이만큼 왜곡된 여론조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예. 만일에 이걸 무선으로 100%를 했다고 하면 18% 이상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뢰도를 1차적으로 떠나서 지금 그 유선 전화를 응답하고 있는 모집단 안에서 보여주는 편향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조사 안에서 이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게 세대별 지지율의 차이거든요. 양쪽 다 40대 이전까지는 세대별 지지율이 전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옮겨가고 있는데 유선에서는 유독 50대 이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집에서 조사 시간 안에 이건 가정집입니다. 회사나 일반 전화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가정집에서 조사 기간 중에 집에서 유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5, 60대가 많겠느냐, 20대, 30대가 많겠느냐를 생각해 놓고 보면 이 조사 안에서 세대별 연령 구조 안에 60, 70% 이상의 50대 이상 연령층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예. 아까 편향돼 있는 유선 조사의 그 모집단의 특성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 거죠. 예. 따라서 현재 10%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어떠한 여론조사도 사실상은 실제 조사,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찌라시님이 여론조사 기관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기관 자료 중에서 어느 브랜드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세요? 비교적 뭐 무게를 두고 보세요. 브랜드를 가질 건 아니고요. 그 저격률이 유선 전화율을 최대한 줄인 10%대로 쓰거나 아니면 유선 전화를 아예 제외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나마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적극 투표층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이 투표 지수가 훨씬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재인을 찍을까 안철수를 찍을까 갈등하고 있는 세대 안에서의 조사보다 난 이번에 꼭 선거를 할 거야 하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전체 지지층 안에서는 20% 이상이 벌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전체 투표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집단이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예.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상당한 수치가 이미 벌어져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드러나 있는 1, 2위 격차는 실제 투표에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어떤 표층은 어느 정도 다져져서 확실한 그 문재인 후보 지지표로 굳어 있는 반면에 예. 안철수 후보의 표는 아직도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까지 예. 이른바 여권, 구 여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직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찌라시님은 여론조사에서 무선 비율이 몇 % 이상이어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90% 이상이어야 어느 정도 신뢰치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이 모집단을 추출할 때 지금 연령이나 직업군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고 있는 것도 사실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그 안에 도표를 갖고 구분을 하지 말고 예. 애초에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연령과 직업군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게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조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리서치 뷰 조사가 한 95% 정도 되고 리얼미터가 10% 정도 되죠. 리얼미터가 유선이 10%, 휴대전화가 90%. 네네. 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 조사가 거의 뭐 100%에 이르는 조사가 또 있는데 제가 그건 아직 뭐 스크린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조사들 정도 한 3개 정도가 그래도 근사치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아이고, 아니 그럼 왜 유선을 이렇게 폐기를 안 하고 고집할까요? 그 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도 정말 좋게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예. 아무래도 그 유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잘 받아주는 그러니까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모집단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그 번호군들을 따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전에 늘 의혹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 조작을 위한 정해져 있는 번호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대답을 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호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도 비약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결국에는 뭐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우열을 가질 정도면은, 야,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정말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는 유선전화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변수도 있더라고요. 직접 면접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ARS를 돌리느냐, 이것도 사실은 변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유선 응답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뭐 본인이 시간에 쫓기거나 뭐 이렇게 바쁜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걸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답률 안에서 그걸 차분하게 듣고 조사에 응해 주시는 사람들 대부분도 RDD보다는 직접 면접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좀 더 그 솔직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RDD를 듣다 보면 이게 명확하게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선택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애매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내일 투표를 합니다.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뭐 이럴 수 있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십니까?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투표의 의사와 관계없는 얘기들을 물어가지고 그 질문들을 마치 투표 성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설문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직접 응답 방식이냐 아니면 녹음돼 있는 녹음을 듣고 하는 ARS 방식이냐에서도 ARS 방식보다는 상담원이 직접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이 질문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체제가 좀 돼야 명확한 여론조사자의 의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은 대부분 ARS에 의존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많죠. 예. 근데 또 한때는 ARS가 더 공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초기. 왜냐하면은 면접 조사를 하면은 왠지 취조를 당한 듯한 느낌, 뒷조사를 당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답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ARS는 뭐 기계가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버튼으로만 답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는데, 전화 면접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좀 기피가 됐던 측면이 있었어요. 전화 면접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들 면대면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뭐 ARS 예선들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사람이 아니니까 내 번호가 노출돼 있는데 내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100% 보여준다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것이죠. 또 그래서 어차피 그 모집단 안에서 여론조사는 가장 간결한 내용으로 질문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도취를 참고용으로만 써야지, 이걸 마치 뭐 전체 여론을 대변하는 듯한 절대적인 어떤 가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여론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클린턴의 식당 레시피, 그리고 오바마의 식당 레시피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듭니까? 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갖고 지지율 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직접적인 질문보다도 정확도가 높았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가 여론조사가 선행을 해가고 그게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게 마치 결과치인 양 또 여론조사로 결론을 갖다 붙이고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발표하는 기관이나 언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종의 그런 여론조사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에 그 여론조사 상으로 뚜렷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반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그걸 발표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드니까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 자체는 참고용일 뿐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선거 국면이 첨예해질수록 사람들은 이것도 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초조하게 또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맹신하는 거는 뭐 정신 건강만 해로울 뿐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안철수의 옛 측근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금태섭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2014년만 해도 안철수 캠프의 대변인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을 만드는 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윤영관 전 장관. 지금 논란의 핵심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당시 민주당하고의 합당을 주재하는 과정 중에 새롭게 합당될 당의 당원 당규에서 5.18이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논란이라는 것이 여권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빼자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팩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안철수 후보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실무적인 측에서 실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안철수 후보의 당시 대변인이고 최측근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아니다. 이미 다 그런 부분은 보고가 됐고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윤 전 장관이 실제로 나는 안철수 후보 모르게 이걸 진행을 했다라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미숙해서 그런 거다라고 반론을 던진 것이죠. 근데 이 반론에 대해서 다시 금태섭 의원이 재반론을 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앙운영위원회를 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안철수가 주재하는 회의 자리가 3월 18일 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원 당규에 대한 독해, 그러니까 이 당원 당규를 읽어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원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직접 들었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독대를 통해 가지고 안철수에게 보고를 한 정황이 있다고 금태섭 의원이 다시 부인을 했고 여기에 당시 통합에 같은 역할을 했었던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그 당시 윤 교수가 당원 당규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하면서 새정치운영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한 사항이다. 이건 내 개인이 사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또 증언을 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는 안철수의 오케이를 받은 아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 안에서 다 논의가 끝났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생산적인 비이념 논쟁용의 언급을 피하자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했다가 그건 이제 결국은 너무 강한 반발이 있으니까 이걸 철회한 과정인 건데 안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무자 차원의 실수였다는 것 외에는 완전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위원회를 통한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안철수가 모를 수가 없다라는 증언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냐. 우리 지금 국민의당 당원 당규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는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모르는 척하는 포션으로 지금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건 결국 안철수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넘어서서 후보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의구심도 자아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의 원론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게 매우 중도에서 우쪽으로 많이 몰려버린 오히려 지금의 극우에 가까운 편향적인 정치를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지금 안철수가 마치 이제 호남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보 진영으로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애초에 안철수의 정치적 사안은 진보와는 전혀 무관한 정치를 꿈꿔왔고 예. 지금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내 밑에 있던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 나는 모른다고 외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당시 이 발언자였던 그 윤 전 장관의 일종의 거짓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굉장히 꼬리 자르기가 좀 비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식으로의 논란의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한번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때는 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는지, 아울러 당신의 5.18에 대한 역사의식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저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 나는 참석은 했으나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때는 정말 이건 뭐 청문회도 아니고 안철수 자신이 회의를 졸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예, 이런으로 봐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당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심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일개 당원이나 뭐 실무자가 아닌 당의 전체적인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 도대체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 있었던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었나 어떤 야당이었나 하는 부분의 정체성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왜? 이재용이가 호구야? 2시간 동안 만나서는 절반을 손석희 씹는 데 썼다고 하더만. 그래서 부러워? 옥수에 들고 나르샤 할 때, 그때는 너를 위해서 굿을 버리고 싶었어. 네 인형에다가 칼침을 쑤셔 넣으면서 말이야. 태블릿 PC 보도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손석희 잘라라 이런 압박을 더 이상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만. 왜? 쫄리셨나? 쫄리셨으면 돼지셔야지. 손석희 반드시 손볼 거야. 아이씨. 박씨 혹시 아나? 홍석현이가 박씨 당신이 손석희를 자르라고 했다.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폭로했어.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가 홍석현이한테 내각에 참여하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더만. 뭐? 문재인 이게 홍석현 이 씨발 새끼들. 왜 이래 이 씨발. 여기서 너 말고 누구를 때려? 벽에다가 칠 수는 없잖아. 손이 아픈데. 박씨 방송장악 안 한다더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뻥을 치나? 그게 어떻게 방송장악이야? 내란 진압이지. 아이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나 언론은 늘 장악의 대상이었지. 어이 박씨 당신 아버지가 강탈한 신문 기억나나? 강탈이라니. 좌파 세력으로부터 회수한 거야. 그러면 그 신문 이름 아나? 알지? 1번 벼룩시장, 2번 한국일보, 3번 경향신문, 4번 조선일보, 5번 소년조선일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드립니다. 뉴스의 정석.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외교 안보 보좌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사드 빅딜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저는 믿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꼽히는 전문가, 이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별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낮추시는 거는, 예, 그렇게 썩 보기 좋진 않은데, 예. 다 예측하셨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또 남모르는 내용도 다 공개하시고, 이를테면은 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의 합의문은 없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우리 유영재 위원님 통해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방부 여러 부서, 그다음에 외교부 여러 부서에 전화로 직접 물어봤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복수 확인을 통해서 네. 한미 사이에 법적 동력을 갖는 합의문이 없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문서로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했죠. 예. 정보공개 청구 문서를 통해서도. 국방부가 싫어하죠, 우리 유영재 위원님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평통사에서 이제 전화 오면 이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또 국방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평화통일연구소의 모체인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예. 이 평통사가 하여간 현 정부의 군사 난맥상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공개를 해왔던 단체입니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정권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일단 사드 배치 당분간 홀딩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미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이제 단기간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르면 요번 주말경에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거라고 해요. 지금 이제 청주 소성리 롯데 골프장이 이제 사드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국방부가 롯데로부터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한테 넘겨주는 절차, 이거를 이제 소파 합동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이 절차를 이번 주말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오늘 들려온 소식은 이제 소성리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그 롯데 골프장 인근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옆으로 골프장이 진입로가 있어요. 골프장 들어가는 그 외통길이죠. 예.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이 진입로를 경찰 차벽을 쳐서 차단하는 그런 훈련을 오늘 오전에 했어요. 예. 이야기는 사드 이제 공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공여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뒤집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돼서 좀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다음 정부로 넘긴다 이렇게 해놓고는 물밑에서는 이렇게 알받기를 확실하게. 네. 알받기라기보다는 대못받기.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소성리는 초비상이겠군요. 물론입니다. 지금 초긴장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야음을 틈타서 사드를 돌이킬 수 없게끔 역진 방지까지 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 이게 그 한미 간의 합의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 펜스 부통령 보좌관이 얘기한 것도 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어떤 결정을 차기 정부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배치와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입장 변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이 시간상 촉박함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어떤 재검토라든지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어서 이걸 자칫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원칙이 바뀐다든지 이럴 일도 없고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게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 절차를 그다음에 이제 완료 이런 부분들을 차기 대통령이 한다 이런 뜻이지. 차기 대통령이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 차원에서 한미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차기 대통령은 준공식 때 테이프 끊는 이 정도 역할만 한다.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말에 부지 공여 절차가 그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우리 주말에 주변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 더 많이 가서 또 응원도 해드리고 또 저지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겠군요. 지킴이들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많이 와주시기를. 매일 지금 현재 수십 명에서 100여 명 사이 이렇게 계시기는 한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소성리 할매들 좀 위로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지킴 활동도 해주시면 좋죠. 헬기로 이런저런 설치할 그런 군사 장비들을 이송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우려도 있죠. 예. 아이고 이게 주권 국가가 맞는지 싶기도 합니다. 이 사드 문제만 보면은 말이죠. 예. 자, 마이크 펜스 이 사람이 이제 한반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 트럼프가 어떻게 시진핑을 만나더니 입장이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초기에는 이제 정권 들어설 때는 러시아하고 친하고 이제 중국을 고립 압박하는 게 아니냐. 실제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런 정책이 이제 굳혀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사이에 키신저라든지 트럼프 이제 제1참모라고 할 수 있는 이방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미중 관계가 이제 대립 적대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것 같고, 아마도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런 예상과는 달리 우호적인 관계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밑 거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천하의 평통사라도 트럼프 시진핑 간의 대화 내용을 모니터할 수는 없겠죠? 이제 전후 맥락은 읽어볼 수 있죠.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사드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사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CBS에서는 이런 보도도 네. 했습니다. 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네, 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얘기가 있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데 예. 그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죠. 근데 왜 안 나왔을까 하는 예. 것을 보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 그런 맥락을 이제 읽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북중 협상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죠. 예, 예, 예. 중국은 3개월 내에 핵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고 북은 3년 시한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트럼프 트윗을 잘하잖아요. 예. 뭐 얘기냐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력하는데 왜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북핵 문제하고 환율 조작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관계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이, 또 장차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물밑에서 매우 중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드 문제도 이런 거대한 이 물밑 협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중국이 사드 배치 연기를 도출해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얘기도 그렇고 예. 지금 중국에서 북에 대한 제재 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 건들을 이제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일정하게 이제 북에 대한 압박의 요구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뭐 이제 대화로 이끌어내는 이것을 요구를 하고 예. 그 대신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보폭 조절, 예. 강도를 낮추는 이런 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주말에 사드 설치한다더니 이 스케줄은 뭐고 미중 간 합의는 또 뭘까요? 일종의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가 근본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당국 특히 이 일에 앞장서 온 국방부나 이런 당국자들은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면 자기 책임 문제가 또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보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연기설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예. 이것에 오히려 쐐기를 받기 위해서 공여 절차를 이번 주 말에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반발할 수 있지만 이건 내부 절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뭐 그다음에 한미 그다음에 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고차방 정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분야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FTA 문제, 한미 FTA 재협상 이거는 왜 나온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간까지 다 빼주면서 미국의 MD 계획에 상당히 힘을 실어줬는데 중국을 또 위협하는 전략에 사실상 뭐 하수인 역할을 하다시피 했는데 아니 FTA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는 아주 빅엿을 먹은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도 물론 다 그렇지만 철저히 자기 국익을 위해서 뭐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트럼프가 가장 이제 지지가 많았던 이제 세력이 백인 뭐 이제 노동자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를 많이 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자동차 예를 들면 한국이 수입을 더 많이 해주면 일자리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고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는 창출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하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TPP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다 된 것을 밥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얼마든지 한미 FTA도 재협상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는 우리다 이거죠.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호구로 보였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호구죠. 만약에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급속한 친중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무척 속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뭐 중국하고도 친했다가 러시아하고도 친했다가 뭐 이러면서 미국하고의 어떤 밀당 이런 거를 한다면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호구로 볼까 하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이 반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혈맹이다, 우방이다 이런 그 한미동맹의 신화, 그다음에 반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국민들 속에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말하자면 등거리 외교, 중립 외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토양, 여지가 우리나라는 매우 적죠. 특히 국민들과 달리 고위층으로 갈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 보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선 후보들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대선이 가까워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미국하고 이제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관료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한테 밉보이면 출세할 수 없다. 미국한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관료들이 거의 없죠. 어떻게 대선 주자 중에서 미국하고 그래도 대등하게 철학을 갖고 한미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민감한 이야기인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180도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애초의 입장, 즉 득보다 실이 많다. 관점에서 재검토하자라고 했던 애초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국익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망스러운 그런 후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들 한계와 단점은 있겠지만 정말 이 양반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한미 관계를 더욱더 종속적인 관계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후보는 없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외교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교안보 문제에서 핵심 사안이 사드 문제란 말이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거나 적어도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부분에 대해서 일부적 태도를 취하는 그런 후보가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서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되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가 바람직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영재 위원님. 홍준표 후보가 말이죠. 천술 핵 재배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준표 후보야 뭐 홍트럼프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리고 하니까 좀 그분의 발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 정세나 어떤 그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렇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고 짓거려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짓거리는 수준이군요. 전술 핵을 한반도에 들여온다고 하면 북핵 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더 많이 가져오자. 북도 핵무기 더 많이 증강하고 남쪽도 전술 핵무기 더 많이 들여오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이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생각합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이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허락할 리도 없고요.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술 핵무기는 미국 거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핵이 아니고. 그렇죠. 독자적 핵무장을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독자적 핵무장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까 이제 북핵 얘기했지만 예. 일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많고 플루토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렇거든요. 예. 한국이 전술 핵무기를 가진다면 일본은 더 빨리 더 많은 전술 핵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대만도 핵무장을 할 수 있고요. 예. 동북아를 비핵지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한반도에서 남한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고 북의 핵폐기도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게 되죠. 예. 이것은 미국의 근본 이익에도 어긋나고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정말 안보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그런 사고에 입각해서 예. 국민들을 현혹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장난이죠, 한마디로.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유영재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면은 환히 보입니다. 앞날이. 환히 보이는데. 앞날이 밝아야 되는데 아무런 전망만 하게 돼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비가 오는 게 보인다면은 대비할 수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만든 평화통일연구소의 유영재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경찰청 쇠창살은 철창살이고 검찰청 쇠창살은 쇠철창살이다. 경찰, 검찰과 관계없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간약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다뤄보겠습니다. 2014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김유정 대변인이 당시 문재인 의원의 단식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짜 단식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단식 기간 동안 식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문재인 후보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지출이 발생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2014년 8월 19일 당시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을 말리러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지 못하자
문재인 의원도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의원은 9일 동안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김영호 씨를 대신해 단식을 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의원은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9일 동안 숙박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은 단식을 함께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8일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의원도 열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의원의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빕니다. 저는 김영호 씨의 생명이 걱정돼서 단식을 말리려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단식을 중단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단식 때문에 원래 좋지 않았던 치아 등의 이상이 왔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은 당시 문재인 의원의 의원회관 직원들의 식비였습니다. 문재인 의원 보좌진들이 단식을 한 것은 아니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은 밤낮으로 당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지켜봤고 언론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좀 목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목이 항상 안 좋으셔서. 이거 걱정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도와드릴 길이 없나. 네, 제가 노력해서 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목은 개인의 목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실까 슬쩍 여쭤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빛나는 심상정의 경제 공약. 네. 정호희 문자당 대표께서 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렇죠. 개괄적인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노동과 맞물려서 어떻게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서야 할지를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그때 방송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3차, 2차, 1차는 또 뭔지 이거 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바뀌는 계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증기 기관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보통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전기가 도입이 된 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이 도입이 된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도입이 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은 아주 딱 떨어지긴 아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호희 대표님께서 2주에 걸쳐서 노동의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예, 꼭 골라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공손하게 손 모으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는 정호희 대표님의 방송을 대청소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제 공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아주 눈에 띄는 공약이 아니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의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국면에서 공약은 약간 과장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과도한 철학의 부재가 나은 현상이 아니라면 저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중도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선거의 경제학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어찌됐건 후보들은 특히 양자구도에서는 중도화를 표방을 하는 게 득표에 유리합니다. 그게 경제학의 가르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선거 때 중도성을 띠는 공약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은 그럴 수 있는데 운동가들은 중도화를
방에서 민심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중도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진보로 돌려놓는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늘 조금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공약 하나를 붙잡고 이건 정말 잘못됐어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반면에 그 어떤 공약에서 후보의 득표 전략이 아니고 철학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드러난 철학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거나 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요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되게 거친 말을 많이 한다고 반응들이 있으시던데 예.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매우 거친 언어로 대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규제 프리존법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제가 거칠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철학이 달랐구나. 그때 저는 이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사람 경제 2017이요. 제이노믹스라고 많이 부르던데요. 제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실제 제가 그 공약의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공약이라는 건 다 좋은 이야기 써야 되고요. 또 다 해줄 것 같고요.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신봉하고 믿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람 경제 2017 공약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던 세부 공약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철학이 매우 훌륭해서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의 시선이 사람에 꽂혀 있어야 한다. 기업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공약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심상정 후보의 공약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요. 심상정 후보의 개별 공약이 참 다 해줄 것 같다. 아주 인기 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공약의 배경이 되는 심 후보의 철학이 매우 훌륭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우선 소개해 드릴 공약을 잠깐 보죠. 예. 생태경제 고속도로와 과감한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 산업혁명 4.0에 대한 공약입니다. 예. 태양에너지, 해상풍력단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생태혁신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주도하겠다. 전국에 솔라 전기 충전소를 정부가 주도해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요 대목입니다. 기술 발전이 국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의 위기와 소득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플랜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별빛처럼 반짝이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점 5개가 만점이라면 저는 별점 5개가 아니고 한 500개를 드린 다음에 두고두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 발상이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요.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연히 노동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알파고만 생각해봐도요. 이제는 변호사, 교사, 의사 이런 것도 다 이제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알파고를 만든 구글은 떼돈을 벌겠죠. 그런데 변호사, 의사, 교사는 다 거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지. 능력 있고 기술 개발한 놈이 다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변호사, 의사, 교사가 다 거지가 되고 나서 구글이 떼돈을 벌면 그냥 구글이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다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만든 물건은 누가 사줍니까? 예. 구글이 게재하는 광고는 누가 봐주냐고요.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 따라서 망한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크게 위기를 겪은 시기를 보면 전부 다 이거예요. 공급 과잉입니다. 1930년 대공황도 그런 거죠. 헨리포드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자동차 생산성이 5배로 늘었어요. 이 말은 노동자들의 80%가 해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거대한 미국 농장에 처음으로 트랙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고용했던 농업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졌죠. 이렇게 되면요. 부자들이 잘 사느냐? 아닙니다. 부자들이 하는 일이 큰 농장에서 곡식 생산하는 거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건데 이걸 누가 사주냐고요. 사줄 사람들이 전부 알거지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도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호희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초창기에 부산항에 하영 노동자들이 할 일을 대체할 차량이 들어오면서 그 차량들을 바닷물에다 그냥 빠뜨려서 그냥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계를 파괴하자는 거죠. 기계가 노동자들의 삶을 뺏어가니까요. 그런데 러다이트 운동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요. 기계의 발전이 가져오는 편의를 기계를 부수는 것으로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단언하는데요. 기계를 빠개는 걸로, 구글을 습격하는 걸로, 알파고를 두들겨 패는 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제가 장담합니다. 경제의 문제는 압도적으로 생산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시선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거의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인구 절벽이라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동할 사람이 없어진다? 저는 안 믿어요. 미래 시대에 노동력이 부족할 거다? 그럴까요? 한국 경제가 제일 눈부시게 발전했던 때가 이 한국 경제의 골드락스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후반하고 199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 인구가 4,200만 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취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5천만을 훌쩍 넘어섰죠. 저는 여전히 인구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4,200만까지 떨어져도 노동력이 부족할 거라는 문제는 저는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알파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대부분 기계화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왜 노동력의 부족을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해리 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월가 금융자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절벽은 자본이 늘어놓는 걱정이라는 거죠. 자본이 왜 걱정하냐면 노동자들이 특실되는 세상을 자본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일자리 얻으려고 치고받는 세상을 자본은 꿈꾸죠. 그래야 최저임금 준다고 해도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하고요.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절벽으로 노동인력이 감소가 된다는 우려는 자본이 노동을 더 싼 가격으로 착취 못할 걸 걱정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한 가지요. 자본이 인구절벽을 걱정할 때 또 하는 말이 소비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해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분배를 잘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분배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도 소비절벽 문제는 상당수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죠. 100을 사회에서 부가 생산이 되면 그 100 중에 90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나머지 10이 인구 감소로 줄어들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100을요. 50대 50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노동자 농민들 숫자가 줄어도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50이 되면 소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를 획득한 사회적 부의 총액을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골고루 나눠주느냐의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용화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요. 이분 예전에 그 한국보건사의 연구원장 지내셨죠. 이분은 적정 인구를 4천만 명대 초반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9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시절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인구 4,2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연간 45만 명 정도만 태어나면 되는데 이 정도가 나는 적정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 인력의 감소도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경쟁 없는 사회, 보다 사람이 살 만한 사회, 분배가 제대로 되는 사회를 먼저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알파고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구절벽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노동자들이 다 알거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물건을 못 사주는 거죠. 즉 공급 과잉 현상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대공황 같은 경제적 도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우려에 대해서요. 대비하는 방법을 만들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아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분배입니다. 사회적 부를 잘 나누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이 알파고로 의사짓을 하고 변호사짓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요. 전부 구글이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도 삽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경제학의 시선이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심상정 후보의 철학, 고용위기와 소득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플랜을 세우겠다. 이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인 거죠. 별점 100개짜리 철학인 겁니다.
제가 지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을 하나 덧붙이면은요. 저는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지자였습니다. 2008년쯤인가 그 사회당 공약집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때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김용민 PD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설 때 그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공개 방송했을 때요. 예. 정치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방송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민지 엔지니어님께 이 부분은 녹음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재명 후보 그 지지한다라는 뉘앙스로 읽힐까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는 작년 7, 8월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막 5차례, 6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2월쯤이 되면 민주당 후보 경선이 열기를 띨 때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작년 말부터 기본소득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이재명 시장 지지자냐고 공격적인 항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민주당 후보 경선 때 제 원칙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거였고 누구든지 당선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자로서 시민으로서 힘을 보탠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제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랜 기본소득 지지자지만 이게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제가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철학을 잘 받아 안겠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청년배당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짜증도 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걸 저렇게 쉽게 해버리나? 저렇게 쉬운 거였어?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저거 책에서 보고 연구하고 뭐 노동당에서는 계속 공약도 내보고 그래도 아무런 지지도 못 받고 실험조차 못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한 50년 뒤에나 거론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가지고도 빨갱이 타령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냥 확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멋지게 성공 포인트를 잡아내요. 환상적인 모델을 성남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놀랍고 경이로웠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좀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빨갱이라고 욕먹으면서 대중적 지지를 못 얻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은 그냥 해버리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 언어, 화법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걸 연구를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근본적으로 화법이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고자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간청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올 때는 자존심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좀 대중들과 만날 때 조금 겸손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건 좀 저는 조금 이재명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책이 틀려서가 아니라 뭔가 국민들께 말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확 세상에 세팅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시장 지지자가 아니고요. 저는 진보정당 지지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놀라운 속도로 뿜어내는 그 능력의 경위를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보자라는 대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불안하다. 그러다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회관을 갖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있죠. 돌았단 말이죠. 글쎄, 근데 그걸 그렇게 볼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경선 때 이제 경쟁이 치열했으니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뭐 그 경선 때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선이 지난 다음에 우리 그 진보를 자처하는 많은 시민들은 진보를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조금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진보의 세상은 빨갱이의 세상이 아니고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그걸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지식인 분들이 많이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정치인들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파고로 구글이 돈을 법니다. 그 돈이 온전히 구글의 것이 돼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예를 들어서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죠. 왜 이겼냐? 바로 수천만 판의 앞선 기보
바둑 기록을 알파고가 저장을 해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파고의 능력이 오로지 구글의 것이냐? 아닙니다. 인류 지식의 집합이죠. 그건 인류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글이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구글이 알파고 비슷한 걸로 의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사람을 잘 치료를 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온전히 구글의 것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의학이라는 건요, 인류 지식의 누적치예요. 알파고는 그걸 저장을 해서 활용했을 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식의 몫은 당연히 인류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치면 다양한 지식이 나오죠. 그 이익을 전부 네이버가 다 가져가는 게 온당한가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참여한 인류 모두의 공유 자산이에요. 네이버는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가 검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수는 인류의 것입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예. 또 어떻게 돌려주냐고요? 인류 지식의 집합체에 대해서 개인별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용민 PD님은 환자로 병원에 많이 가셔서 구글의 의사 로봇의 데이터 축적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1만 원 돌려드리고 이완배는 병원에 잘 안 가서 기여한 바가 적으니까 1,000원 주고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얻은 이익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지식이 물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본소득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자산을 형성을 해서 기본소득제로 풀겠다는 플랜은 심상정 후보의 이 공약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도시샤 대학교의 경제학과 하마노리코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하마노리코 교수는 아베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아베 이야기만 나와도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은 우아하고 좀 품위 있게 늙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하자 수출하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장 수출에 목을 매다 보면 저임금 국가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요. 당연히 국민이 가난해지고요. 내수도 박살이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마노리코 교수는 우리 지금도 충분히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나누자 이런 거예요. 성장 거리지 말고 저성장 국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저는 100번 동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젠다를 보고 기업에게 무슨 혜택을 제공을 해서 뭐 성장 동력을 찾고 뭐 다 좋은데요.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사람에게 꽂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인류 지식의 축적분을 기업이 활용하게 만든다면 그 소득은 다시 인류에게 돌려줘야 해결이 됩니다. 더 발전해야 돼,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성장주의가 아니고요.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호주머니를 채워서 기업이 만든 물건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의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좀 우아하게 늙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심상정 후보의 4차 산업공약 철학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강력한 분배론자를 자처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눈부시게 멋진 공약이어서요. 오늘은 그 철학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결국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부터 계속 기계 효율 강조해오다가 이제 4차에 이르러서 사람을 보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저쪽 보수 쪽 친기업적인 정당들 이번에 뭐 별로 힘을 잘 못 써서 우리가 주시하지 못했는데 홍준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낡은 보수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홍준표 후보는 제가 너무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 대한 혜택을 몰아주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기업으로부터 찾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전형적인 보수의 자본의 시선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1차부터 3차까지 사람보다는 기계, 또 인간성보다는 효율, 여기에 방점을 둔 4차 산업혁명 빅픽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새싹 땅콩차 우리 전창걸 이사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습니다. 예, 왜냐면 지난달 걸 다 통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속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전창걸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후보들이 지금 토론회도 하고 유세도 하고 귀담아 듣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예, 제 개인적인 또 판단인데 예, 판이 끝났구나. 예,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주일 전이 여론조사가 좀 그 이상한 여론조사, 뭐 상식적이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예, 아 여기가 내가 봐서는 이제 판이 끝난 느낌이었구나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집중력보다는 좀 덜 집중하는 편이에요. 판이 많이 기울었구나. 많은 언론들이 뭐 언론이라고 지칭되시는 어떤 매체들이 예, 지지율의 균형을 맞추려고 또 때로는 마치 이게 무슨 뭐 이벤트 스포츠처럼. 예,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다른 후보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건지 몰라도 예,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의도인지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막 지지율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혼란이 올 때쯤 이거 저는 이제 기울었구나. 원칙을 지닌 우리 그 달림한테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주고 있고 그거에 또 대역전을 꿈꾸기 위해서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되기 시작했구나 해서 승패가 갈렸다고 판단해서 요즘은 조금 그 약간 좀 옛날보다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완전 평이. 예,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대표적으로 뭐 다자든 양자든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던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이건 날림조사, 야바위 조사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1,500만 원의 범칙금인가요? 네, 범칙금. 벌금인가? 네. 그래서 그게 드러난 다음부터 저는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승부는 끝났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딱 지켜본 결과 너무 든든하고 그 전에 제가 그 한 달 전에 KBS의 어떤 그런 그 좀 약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 SNS에다가 글을 어떻게 올렸냐면요. 문재인 후보의 특징이 반탄강비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한 사람이 내상을 입어갖고 지지율이 저절로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반기문 님도 그렇고 뭐 몇 분이 더 이렇게 뭐 물망에 올랐다가 막 공격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야, 문재인 후보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내공이 있구나. 그걸 이제 무협용어로 반탄강기라 그러거든요. 공격한 사람이 자기 공격한 에너지 때문에 자기가 부상을 입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지율을 말아먹는. 그건 몇 분이나 봤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리고 절대 지지율 플러스 이제 점점 문재인 후보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해지는 지지율. 끝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었죠. 뭐 아직 20일 남았기 때문에 뭐 벌써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대선 국면은 수상한 게 저는 그 2007년이 생각이 나요. 2007년. 뭘 해도 이명박이 되던 때, 뭐 BBK 의혹이 나와도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당한 건 아닌데. 그렇죠. 여간 BBK 같은 의혹이 뭐 문재인 후보한테는 뭐 있어 보이진 않고요. 또 국민들이 워낙 이 9년 동안에 이 사악한 정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창거리 형님은 문재인 후보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시는군요. 예,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예. 네. 일단 그 사상 최초로 네. 미남형 대통령이 탄생한다라는 거. 너무 멋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현역으로서 그것도 공수부대 출신으로서 예. 한나라의 그 수권자가 예. 정확히 국민이 남자로 태어나서 가야 될 의무를 예. 정확히 지키고 또 한때 더 어려웠던 시기에 변호사도 또 어두운 곳, 음지의 곳 이렇게 또 돈 없는 사람들, 예.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예. 참 차기 대통령으로서 참 멋진 후보 자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음료계에서 문재인 같은 음료가 있다면 뭡니까?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죠. 아, 그래요. 네. 자, 전화번호는? 070-8635-1288입니다. 네. 다시 한번. 070-8635-1288. 예.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요. 예. 요즘 새싹 땅콩차는 물에다가 그냥 뭐 한 1, 2리터 이렇게 찬물 해놓고요. 예. 거기다 티백 하나 던져놓고 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예. 드시면 아주 시원하게 아이스 새싹 땅콩차를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 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싹 땅콩차 많이 주목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천창걸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단기국 논평.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는 하늘이 정한 사내 대장부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손석희 빠돌이 홍석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홍석현은 박근혜 동지가 2번이나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짓거렸다. 손석희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밤에 너무 피곤하니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손석희의 건강을 걱정한 것인데도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하지만 박동지가 2번이나 지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홍석현은 조카 이재용처럼 박근혜 동지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나야 할 것이다. 또한 홍석현은 문재인이 부탁하면 평양 특사라도 가겠다고 떠벌렸다. 이것은 JTBC가 북한으로부터 하사받은 태블릿 PC의 잔금을 치르러 가려는 수작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홍석현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장에서 복면을 쓰고 나타났더니 얼굴을 안 봐서 좋다고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귀요미 이재호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요, 신문에 실린 게 아니라 내일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신명식 주식회사 으뜸농부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내가 안철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책 같은 건 부차적 문제다.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다. 공식 조직 내에서는 전혀 사전 상의가 없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속절없이 흩어졌다. 2014년 3월 2일 새정치연합 안철수와 민주당 김한길이 제3정당 창당에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들은 이날 새벽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당시 안철수는 중앙정치위원장이었고 공동대표단은 따로 있었다. 윤여준과 김성식이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추인해 주었다. 2017년 4월 6일 안철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존 당론과 달리 사드 찬성 입장을 처음 밝혔다. 손학규는 JTBC에 나와서 사드 배치에 당론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의 입장과 공약이다. 라고 했다. 그가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지 아니면 한간의 소문이 무성한 비선과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방식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결정은 그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든지 추인을 하고 남으면 된다. 안철수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이라고 불렀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외국에 나가서 사전에 장관이나 비서진과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덜컥 합의하고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차와 합의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가? 그가 변한 것이 있는가? 이런 행태가 창업 오너의 한계라는 건 나의 가장 절제된 표현이다. 그런 심리에 대해 오랫동안 관찰해서 내린 내 나름의 분석이지만 차마 그건 생략하겠다. 5월 9일까지 안철수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이걸로 끝내겠다. 할 말은 다 했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네, 신명식 전 편집국장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